72살 최인철 회장이 병실 창가에 기대선 채 눈을 감았습니다. 수천억대 자산을 거느린 대기업 회장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지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방금 차갑고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시한부라고. 6개월이라고.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이 담긴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엔 자식들의 얼굴이 아니라 30년 전 어느 겨울날 만났던 한 소년의 맑은 눈빛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회장은 지금 이 순간 죽음을 앞두고 그 기억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한 수천억 자산가에 숨겨진 정체 실화이자 가족 배신과 유산을 둘러싼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부와 가족의 의미를 되묻게 하는 노년 감동의 실화입니다. 황금빛 감옥. 최인철 회장의 저택은 서울 한남동 언덕 꼭대기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정원만 1000평이 넘는 이 저택은 마치 궁전처럼 화려했습니다. 대리석으로 깔린 현관, 수입 가구로 채워진 거실, 수억 원짜리 그림들이 걸린 복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이 집안의 아침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신문을 펼쳐들고 상대의 존재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올해 46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전무이사라는 그럴싸한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그의 관심사는 오직 주식 시세와 재산 분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주식 앱을 확인하며 회사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보다 회사 주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둘째 민호는 44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효자 행세를 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공손하게 굴고 회사 일도 열심히 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밤마다 변호사 사무실을 드나들며 상속 지분을 계산하고 세무사와 만나 절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요. 회장의 아내 서영희 여사는 68이었지만 철저한 관리로 50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명품 드레스를 걸치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은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냉랭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와 계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식사를 마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아버지, 어디 가세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2층 서재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책장 뒤편에는 비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복잡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회사 주식 증서, 부동산 서류, 각종 계약서들과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누더기를 걸친 어린 소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정말 너무 늦어버렸어.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날 오후 2시경 회장의 주치의가 급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과 CT 영상을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췌장암입니다. 그것도 말기입니다. 이미 간과 림프절로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수술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얼마나 남았습니까? 길어야 6개월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서너 달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장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병원 복도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달려온 그였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맨손으로 제국을 일궜습니다.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그가 대기업 회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소중한 것들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도, 진실한 우정도, 젊은 날의 꿈도, 그리고 한 아이와의 약속도.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회장은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서 민수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 검진 받으셨다면서요?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별일 없다. 걱정 마라. 회장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진심으로 걱정해 줄 거라는 기대도 없었고, 무엇보다 지금 이 소식을 알리면 재산 다툼이 더 심해질 게 뻔했습니다. 회장은 그날 밤 서재에서 홀로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30년 전의 기록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1993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당시 42살이던 최인철은 이제 막 사업을 키우기 시작한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직원이 100명쯤 되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거래처 사장과의 저녁 약속을 마치고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거리의 네온사인들이 눈발에 번져 보였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추고 신호를 기다리던 그때 차창 너머로 한 소년이 보였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추운 날씨에도 얇은 티셔츠에 낡은 점퍼 한 벌만 걸치고 길거리에서 껌을 팔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동상으로 새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코끝은 추위에 빨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껌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서울거리에 그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신호가 바뀌어도 차를 출발시키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망이나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한 의지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차를 길가에 세우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눈발이 거세게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추운데 뭐 하는 거니? 소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동상으로 빨갛게 부은 손을 내밀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저씨, 껌 하나만 사주세요. 1,000원이에요. 회장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소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거스름돈 드릴게요. 거스름돈은 됐어. 그보다 밥은 먹었니? 저녁 먹었어?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저녁도 못 먹고 껌을 팔고 있다니. 회장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저씨랑 같이 가자. 따뜻한 밥 먹자. 소녀는 처음엔 경계하는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아이를 데리고 근처 중국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외투를 벗기고 따뜻한 곳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장면과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많이 먹어. 배불리 먹어도 돼. 소녀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입을 떼자마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 걸까요? 회장은 가만히 지켜보다가 물 한 잔을 건네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그런데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소년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엄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고, 아빠는 제가 10살 때 재혼하셔서 새 가족이랑 사세요. 저는 그냥 고아원에 있어요. 신당동 희망이 집이라고. 네. 설마 했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강준혁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낮에는 고아원에서 지내고 저녁이면 몰래 나와 껌을 팔아번 돈으로 고아원, 어린 동생들의 간식을 사주고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살림이 어려워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간식을 못 주신다는 걸 알고 자기라도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어머니가 끓여주신 따뜻한 국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세상에 혼자였습니다. 준혁아, 학교는 다니니? 네, 근처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공부는 잘 못해요. 교과서 살 돈도 없어서 친구 거 빌려보고 그래요. 꿈은 뭐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소년의 눈이 잠깐 반짝였습니다. 저는요, 나중에 큰 회사 사장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고아원 같은데 돈을 많이 기부하고 싶어요. 저처럼 부모 없는 애들한테 따뜻한 밥이랑 새 옷을 사주고 싶어요. 회장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서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아이라니. 그날 이후 회장은 이 소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퇴근길에 그 거리를 찾았습니다. 준혁이는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서 눈을 맞으며 껌을 팔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아이에게 다가가 제안했습니다. 준혁아, 아저씨가 너를 도와주고 싶구나. 학교도 제대로 보내주고 교과서도 사주고 대학까지 보내줄게. 그리고 나중에 내 회사에서 일하렴. 어떠니? 소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운데요. 근데 전 괜찮아요. 저는 스스로 설 거예요. 남한테 신세지기 싫어요. 회장은 그 대답에 오히려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 아이의 자존심과 의지가 너무나 대견했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매주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밥을 사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옷이나 책을 선물했습니다. 준혁이도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회장을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6개월은 회장에게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을 때면 돈이나 사업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깨진 약속? 그해 여름 회장의 사업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거래 처였던 대기업이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그 회사의 외상으로 물건을 납품한 금액이 무려 40억 원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40억이 날아간 것입니다. 회사는 순식간에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절했고 협력업체들도 돈을 받으려고 줄을 섰습니다. 회장은 밤낮으로 돈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은행에도 지인들에게도 손을 벌렸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최 사장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도 힘들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회사도 자금 사정이.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큰손 자본가가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서영희 여사의 아버지 서대호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건설업으로 큰돈을 번 사람이었습니다. 서대호 회장은 고급 양복을 입고 나타나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 사장,
자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들었네. 내가 도와주지. 정말입니까?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네. 조건이요? 내 딸 영희와 결혼하게. 그러면 50억을 투자하겠네. 회사도 살리고 우리 사돈도 되고 좋지 않은가? 하지만 자네는 앞으로 사업에만 전념하고 쓸데없는 일은 하지 말게. 내 딸을 제대로 챙기고 살아야 하네. 회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시 그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7년을 사귀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따뜻한 여자,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망하면 100명이 넘는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거리로 내몰립니다. 회장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눈물을 머금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연인에게는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미안해. 나는 너랑 결혼할 수 없어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헤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왜요? 우리 잘 지내왔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미안해. 그냥 미안해.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준혁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날도 아이는 추운 거리에서 껌을 팔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아저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준혁아, 아저씨가 한동안 못 올 것 같구나. 사업이 어려워져서 너무 바빠질 것 같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내 학비를 계좌로 보내줄게. 통장 하나 만들어서 번호를 알려다오. 매달 용돈도 보내줄 테니까. 그리고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약속한다. 준혁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 제 걱정은 마세요.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아저씨도 힘내세요. 회장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떠났습니다. 뒤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결혼 후 서영이 여사는 남편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장인어른의 돈으로 살린 회사였기에 회장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서영이는 회사 경영에도 간섭했고 회장의 사생활도 감시했습니다. 심지어 통장 내역까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회장의 통장 내역에서 준혁이에게 보낸 월 10만 원씩의 송금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준혁? 이 사람은 누구예요? 당신 숨겨둔 자식이라도 있어요? 아니면 바람 피운 여자 있어요? 회장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고아원 아이를 도와주고 있다고. 하지만 서영이는 경로했습니다. 당장 끊으세요. 우리 돈으로 남의 자식 키울 생각은 마세요. 당신 자식도 아니면서 왜 남의 애한테 돈을 대요? 그 돈이면 우리 애들 학원비로 쓸 수 있다고요. 회장은 저항했습니다. 그 애는 정말 어려운 아이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싫어요. 절대 안 돼요. 당장 끊어요. 장인어른까지 나서서 회장을 압박했습니다. 자네, 내 딸 말이 맞네. 가족도 아닌 애한테 돈 쓰는 건 말이 안 되네. 당장 끊게. 결국 회장은 준혁이에게 보내던 송금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마 아이를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가끔 그 거리를 지나며 아이를 찾아봤지만 준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간 걸까요? 잘 지내고 있을까요? 회장의 마음속에는 늘 죄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어느새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그동안 수천억대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서대호 회장의 지원으로 회사를 키웠고 상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준혁이에 대한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연인가 운명인가. 30년 후에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회장은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준혁이를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회장은 가장 실력 있다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마지막으로 있던 고아원 이름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한 달 안에 찾아드리겠습니다. 탐정의 말대로 정확히 한 달 후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다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탐정은 두꺼운 서류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강준혁 씨를 찾았습니다. 현재 42세이고요.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나요? 무슨 일을 하나요? 탐정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배달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음식 배달이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탐정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에서 혼자 살고 계시고요. 매일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배달 일을 하십니다. 하루 30건 정도 배달하시는 것 같습니다. 월 수입은 대략 25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네. 설마 했지만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은 회장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은 수천억대 자산가가 되었는데 그 아이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찍어온 사진들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 준혁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해진 점퍼를 걸치고 무거운 배달 가방을 메고 골목을 누비는 모습, 얼굴은 피곤에 지쳐 있었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강준혁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20대 중반에 대학에 야간으로 진학했지만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중퇴했습니다. 그 후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5년 전부터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적은 없고 현재 독신입니다. 회장은 자료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환하게 웃던 소년이 사장님이 되겠다던 그 아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니. 모두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약속을 지켰더라면, 자신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회장은 직접 준혁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추운 저녁, 탐정이 알려준 편의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탐정의 말로는 준혁이 매일 밤 11시쯤 이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도 추위에 떨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추위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밤 11시 10분쯤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편의점 앞에 멈췄습니다. 배달 가방을 맨 남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회장은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여전했습니다. 비록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강준혁 씨 맞으신가요?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몰라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준혁은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 목소리를, 그 눈빛을. 아저씨, 최 회장님이시네요. 회장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준혁아, 정말 미안하다. 아저씨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준혁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에요. 전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가세요. 회장은 준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다오. 나도 사정이 있었단다.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준혁은 조용히 팔을 뿌리쳤습니다. 사정이요? 회장님은 수천억 자산가가 되셨잖아요. 텔레비전에도 나오시고 신문에도 나오시더라고요. 전 그동안 혼자 살아남았어요. 아무 도움 없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준혁은 돌아서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숨겨진 진실.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준혁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준혁이 피했지만 회장의 집요함에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준혁아, 나는 내게 큰 빚을 졌어. 그 빚을 갚고 죽고 싶구나. 빚이요? 회장님이 저한테 무슨 빚이 있다고. 있어. 아주 큰 빚이 있단다. 그러니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다오. 한 번만. 준혁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허름한 포장마차에 마주 앉았습니다. 소주 한 병과 오뎅 몇 꼬치를 시켰습니다. 회장은 30년 전 이야기를 천천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의 위기, 강요된 결혼, 아내의 압박, 장인의 감시, 그리고 자신의 비겁함까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게 너무 큰 상처를 줬구나.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야. 다만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빚진 걸 조금이라도 갚고 싶구나. 준혁은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사실 전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많이 서운했죠. 왜 갑자기 연락이 끊겼을까? 나한테 실증이 난 걸까? 밤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해했어요. 어른들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전 그냥 혼자 힘으로 살아왔어요. 그러고는 준혁이 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도 10년은 된 것처럼 낡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회장이 처음 준 10,0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빛바래고 구겨졌지만 여전히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이거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이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거든요. 누군가 저를 봐준다는 것, 누군가 저를 걱정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회장님 덕분에 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회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준혁아, 고맙다.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바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회장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욕실에서 쓰러진 회장을 발견한 것은 가정부였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실려간 회장은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췌장암이 더 진행됐습니다. 이제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몇 주일지도 모릅니다. 회장은 병상에 누워 유언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 중 70%를 준혁에게 물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아내에게 10%, 두 아들에게 각각 10%씩. 변호사는 깜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자제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게 뻔합니다. 상관없네. 이건 내 마지막 결정이야. 준혁이라면 내 회사를, 내 직원들을 제대로 돌볼 거야. 내 자식들은 그럴 수 없어. 가족의 배신. 유언장 내용이 새어나갔습니다. 회장의 비서가 실수로 복사본을 책상에 놓아둔 것을
큰아들 민수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수는 평소에도 아버지의 서류들을 몰래 뒤지는 버릇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택의 서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수와 민호 그리고 서영이 여사가 병원에서 막 퇴원한 회장을 애워쌌습니다. 회장은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민수가 유언장 사본을 회장의 얼굴 앞에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평생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한테 우리 재산을 70%나 준다고요? 아버지, 정신이 온전하신 겁니까? 서영의 여사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이에요? 그 배달원 청년이 당신한테 무슨 약이라도 먹인 거 아니에요? 아니면 협박이라도 당한 거예요? 말씀하세요. 회장은 지친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협박하지 않았어. 이건 온전히 내 결정이야. 준혁이는 내가 평생 저버린 아이야. 내가 그 아이한테 진 빚을 갚고 싶어. 둘째 민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빚이요? 무슨 빚이요? 아버지가 키워주신 것도 아니고 낳아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길거리에서 한두 번 밥 사준 게 다예요. 그게 수천억을 줄 이유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너희는 모른다. 그 아이는 회장이 말을 잇지 못하고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핏기 없는 입술에서 가래가 섞인 기침 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영이 여사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병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 같으니 우리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요. 한정치산 신청을 할 겁니다. 변호사한테 이미 상담받았어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재산 관리 능력을 박탈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설마 했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 배신의 현실이었습니다. 수천억 자산가의 노년은 이렇게 외롭고 처절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건강이 아니라 재산만을 걱정했습니다. 민수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정신과 의사 소견서예요. 아버지가 최근 판단력이 흐려지고 비정상적인 결정을 내리고 계신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법원에 제출하면 한정치산자로 선고받으실 겁니다. 너희가 정말 이럴 수 있니?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다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그 사기꾼한테 재산을 빼앗기게 둘 순 없잖아요. 민호가 거들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기꾼이 아니야. 준혁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회장은 몰래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부탁해 준혁의 집 주소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반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낡은 철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놀란 준혁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회장은 비좁은 방에 들어가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침대 겸용 소파, 낡은 냉장고,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고아원 동생들과 찍은 사진들이 가지런히 붙어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오래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경영학, 경제학, 자기계발서들이었습니다. 준혁이 따뜻한 꿀물을 내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런데 회장님, 병원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셔도 되는 거예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아, 나한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단다. 그래서 부탁이 있어. 꼭 들어줘야 해. 무슨 부탁이신데요? 내 유언장을 지켜줄 수 있겠니? 내 가족들이 유언장을 무효화시키려고 할 거야.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해. 하지만 나는 내게 내 재산의 대부분을 주고 싶어. 아니, 그게 아니라.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준혁아, 사실 나는 내게 돈을 주려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내 회사를 이어받아 제대로 된 경영을 해주길 바라는 거야. 내 자식들은 돈만 알지 사람을 모른단다. 주식 시세만 볼 줄 알지 직원들의 눈물은 보지 못해. 하지만 너는 다르잖니. 너는 힘든 사람의 마음을 아는 아이야. 고아원 동생들을 돌봤고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잖니. 준혁은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전 배달원이에요. 고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예요. 대학도 중퇴했고요. 회사 경영 같은 건 꿈도 못 꿔요. 제가 어떻게 수천억대 기업을 운영해요? 내가 할 수 있어. 경영은 배우면 돼. 하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배울 수 없어. 너는 그걸 타고났단다. 나는 너를 믿는다. 제발 내 부탁을 들어다오. 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회장님 가족들이 저를 받아들일 리도 없잖아요. 이러다가 더 큰 문제만 생길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민수와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운전기사를 추궁해 이곳 주소를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뒤따라 서영희 여사와 변호사 2명도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준혁을 노려보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봐요, 당신. 우리 아버지한테서 손 떼요. 노인네 정신 흐릴 때 재산을 뜯어내려는 거죠? 얼마 받기로 했어요? 10억? 20억? 준혁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재산 따위 원하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제가 부른 게 아니에요. 거짓말 마. 당신 같은 배달원 청년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요? 30년 전부터 알았다고? 그럼 그동안 뭐 했어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민호가 준혁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장이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준혁이한테 손대지 마. 회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준혁이는 내가 30년 전에 만난 아이야. 너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알던 아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아이는 너희보다 훨씬 더 인간답게 살았어. 가난해도 남을 도왔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어. 너희처럼 재산만 밝히지 않았단 말이야. 드러나는 과거. 회장은 숨을 고르고 30년 전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처음으로 상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눈 내리던 겨울밤, 껌을 팔던 12살 소년, 고아원에서의 삶, 그와 나눴던 약속, 그리고 자신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까지.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내게 강요한 결혼이었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지. 40억의 빚을 갚지 못하면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거리로 내몰릴 상황이었어. 하지만 그 때문에 나는 소중한 것들을 너무 많이 잃었단다. 내 첫사랑도, 내 꿈도, 그리고 준혁이한테 한 약속도.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서영희 여사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는 비웃었습니다. 그래서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 돈으로 부자가 됐잖아요. 그걸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요? 웃기는 소리 마세요. 당신은 그 돈으로 편하게 살았잖아요. 후회하지.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돈은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너희와 함께 있어도 늘 외로웠단다. 집에 돌아와도 따뜻함이 없었어. 가족이 있어도 가족 같지 않았어. 민수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원한테 우리 재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주니까요? 아버지, 그건 감정에 치우친 결정이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가장 이성적인 결정이야. 준혁이한테 재산을 주는 게 아니라 책임을 주는 거야. 내 회사의 직원 2,000명, 그들의 가족들까지 치면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의지하고 있어. 그 모든 사람들을 제대로 책임질 사람이 필요해. 너희는 그럴 수 없어. 너희는 주식 시세만 볼 줄 알지. 사람의 눈물은 보지 못하잖니. 지난번에 구조조정할 때 너희가 뭐라고 했지? 비정규직 300명을 잘라야 한다고 했잖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지는 생각도 안 하고. 민호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회사 생존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었어요. 경영이란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야. 경영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 숫자를 맞추는 게 아니야.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민수가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법원에 제출할 한정치산 신청서였습니다. 아버지,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는 의사소견서도 2군데 병원에서 받았고요. 내일 아침 법원에 한정치산 신청을 낼 겁니다. 아버지는 이제 법적으로 재산 처분을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이미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 두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혁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부터 차지하려고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만든다고요?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민호가 준혁을 밀쳤습니다. 닥쳐요. 당신 같은 거지가 우리 집안 일에 끼어들지 마.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간섭해요? 준혁이 벽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책장의 책들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회장이 비명을 지르며 준혁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회장의 몸도 이미 한계였습니다. 쓰러지는 준혁을 부축하려던 회장도 함께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선홍빛 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아이러니하게도 민수와 민호가 황급히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가 지금 당장 죽으면 곤란했습니다. 유언장 문제가 더 복잡해질 테니까요. 유산 분쟁이 몇 년씩 끌 수도 있었습니다. 119 불러. 빨리. 서영이 여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회장은 준혁의 품에 안긴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혁아, 부탁이다. 포기하지 마. 내 회사를, 내 직원들을 부탁한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회장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꽂았습니다. 준혁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타려 했지만 민수가 그를 밀쳐냈습니다. 당신은 안 돼요. 가족만 탈 수 있어요.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구급차를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회장이 흘린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숨겨진 정체.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췌장암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눈물을 흘리는 척했지만 사실 그들의 머릿속은 재산 분할 계산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영의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40년을 떠올렸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차가운 동거, 그리고 이제 곧 찾아올 홀로서기. 회장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김석주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회장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대로 하시겠습니까? 자제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법정 공방이 몇 년씩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회장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옳은 일이야. 그리고 사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 봉인된 봉투 하나를 침대 옆 서랍에서 꺼내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죽은 후에 공개해줘. 준혁이와 내 자식들, 그리고 아내 앞에서. 그 자리에 너도 있어야 해. 이게 뭔데요? 진실이야. 평생 숨겨온 진실. 숨겨진 정체 실화지. 김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는 꽤 두꺼웠고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대체. 지금은 말할 수 없네. 내가 죽은 후에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 모든 게 설명될 거야. 그날 밤 회장의 병실에는 준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변호사들과 미팅을 하느라 자리를 비웠습니다. 한정치산 신청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회장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만 편히 쉬세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회장님의 재산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회장은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혁아,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하지만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야.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무슨 뜻이에요? 너는 알아? 내가 왜 그렇게 너한테 끌렸는지. 30년 전 그날 밤, 눈 내리는 거리에서 껌을 팔던 너를 봤을 때 나는 내 어린 시절을 봤어. 나도 너처럼 가난했고 외로웠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단다. 맨주먹으로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너를 도와주고 싶었어. 하지만 난 비겁했지. 돈 때문에 약속을 저버렸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준혁아. 사실은 내가 너한테서 더 많은 걸 배웠어. 너는 아무 도움 없이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잖니. 너는 부자가 되지 못했지만 나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삶을 살았어. 너는 고아원 동생들을 돌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원망 대신 이해를 선택했잖아. 그게 진짜 부자야. 준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회장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이틀 후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의사는 이제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병실로 모였습니다. 김석주 변호사도 함께 왔습니다.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벗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습니다. 모두 들어라. 변호사가 진실을 말할 거야. 내가 평생 숨겨온 진실을. 김 변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인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오래된 DNA 검사 결과지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강준혁 씨와 최인철 회장님의 DNA 검사 결과. 부자관계 확률 99.9%. 진실의 무게. 병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먼저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서영의 여사는 창백한 얼굴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준혁도 믿을 수 없다는 듯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든 물컵이 떨어져 산산이 깨졌습니다. 회장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혁아, 미안하다. 나는 내 친아버지란다. 김 변호사가 나머지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40년도 더 전의 이야기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이 대학교 2학년이었을 때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미숙. 고아원에서 자란 가난한 여학생이었습니다. 장학금으로 대학에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습니다. 두 사람은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최인철도 당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처지에 서로 끌렸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3학년 여름 미숙은 임신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아버지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고아 출신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아버지와 싸웠지만 결국 가족의 압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당시는 지금보다 가부장적인 시대였습니다. 미숙은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장과 헤어지고 학교도 그만두고 식당에서 일하며 홀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미숙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난 말기였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회장을 불렀습니다. 병상에 누워 말했습니다. 인철 씨, 우리 준혁이를 부탁해요. 이 아이만은 제발 잘 돌봐주세요.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를 키우려니 두려웠습니다. 당시 회장은 사업을 막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신당동 희망의 집, 그리고 멀리서 지켜만 봤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몰래 찾아가 담 너머로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30년 전 그 겨울밤도 그랬습니다. 회장은 준혁을 보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고아원이 아니라 거리에서 껌을 팔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가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야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평생 비겁했어. 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 네. 설마 했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숨겨진 정체 실화였습니다. 수천억 자산가 회장의 친아들이 30년간 배달원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혁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주르륵 흘렀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분노와 혼란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영의 여사는 주저앉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내 결혼은 뭐였어요? 40년이 뭐였어요?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거잖아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 준혁이한테도, 그 아이 엄마한테도, 그리고 당신한테도 모두에게 빚을 졌어. 김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최종 유언장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최종 유언장입니다. DNA 검사 결과와 함께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재산의 10%는 부인 서영이 여사에게,
각 10%씩은 차남 최민수, 삼남 최민호에게, 그리고 나머지 70%는 친아들 강준혁에게 상속됩니다. 단 강준혁은 회사 경영에 참여하되 형제들과 협력하여 회사를 키워나가야 하며 직원 복지 개선과 사회 환원에 힘써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상속이 무효가 됩니다. 민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우리 형제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DNA 검사 따위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직접 다시 검사하겠어요. 김 변호사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세 군데 독립된 기관에서 검사했고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입니다.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30년 전부터 준혁 씨를 지켜봐 온 기록들도 있습니다. 사진, 일기, 송금 기록, 목격자 증언 모두요. 변호사는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준혁의 사진,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 고아원 운동회 사진, 모두 멀리서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일기장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준혁에 대한 회장의 그리움과 죄책감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준혁이를 보러 갔다. 아이는 건강해 보였다. 하지만 옷이 너무 낡았다. 새 옷을 사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 준혁이가 중학교에 입학했다. 입학식에 가고 싶었지만 참았다. 나는 자격이 없다. 오늘 준혁이가 껌을 팔고 있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내 아들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준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다 꾸민 거지. 아버지한테 접근해서 DNA까지 조작한 거야. 너 같은 사기꾼. 준혁을 밀치려는 순간 회장이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그만. 회장의 심장 모니터가 급격하게 요동쳤습니다. B-, B-, B-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천천히 손을 들어 의사를 제지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겠다는 듯이. 회장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준혁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미안하다. 평생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용서해다오. 그리고 부탁이다. 이 회사를 사람을 위한 회사로 만들어다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다오. 심전도가 평평한 선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사망 시각을 선언했습니다. 23시 42분 사망 확인. 용서와 화해. 최인철 회장은 그날 밤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순간 그의 손은 준혁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민호, 서영이 여사도 곁에 있었지만 회장의 마지막 시선은 오직 준혁을 향해 있었습니다. 준혁은 평생 만나지 못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돈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는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대통령이 조화를 보냈고 재계 인사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회장의 자식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다투기 바빴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여전히 준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유언장 무효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언론에 왜곡된 정보를 흘렸습니다. 대기업 회장 재산 노린 배달원의 사기극, DNA 조작 의혹, 진실은 무엇인가?
30년 만에 나타난 숨겨진 아들, 과연 진짜일까? 준혁은 하루아침에 사기꾼으로 몰렸습니다. 배달 일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SNS에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부자 노인네 꼬셔서 재산 뜯어낸 배달원. 요즘 사기꾼들 수법 봐라. DNA 검사 조작했을 것 같은데? 준혁은 다시 좁은 반지하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부탁을 기억했습니다. 사람을 위한 경영.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법정 공방은 6개월간 계속됐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DNA 검사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회장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놀라운 증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회장이 30년간 몰래 모아둔 준혁의 사진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일기장, 그리고 준혁의 생모 강미숙이 남긴 편지들. 편지에는 회장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아들 준혁을 부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그 편지가 낭독될 때 방청석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철 씨, 저는 이제 곧 떠날 것 같아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당신을 사랑했고 우리 준혁이를 낳았으니까요. 부디 우리 아이를 지켜봐 주세요. 제가 못해준 사랑을 대신해 주세요. 준혁이는 착한 아이예요. 당신을 닮아서 의지가 강하고 저를 닮아서 마음이 따뜻해요.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결국 6개월 만에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 원장은 유효하다고. 준혁은 회장의 친아들이 맞았고 유 원장도 회장의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인은 평생 지켜보지 못한 아들에 대한 죄책감과 사랑으로 이 유 원장을 작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을 전하려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법원은 고인의 뜻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준혁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이 나온 다음 날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인이 되신 아버지의 유언을 존중합니다. DNA 검사 결과도 확실하고 법원의 판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산의 70%를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30%만 받고 나머지 40%는 회사 직원들의 복지 기금과 사회환원재단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민수 형님과 민호 형님께는 각각 5%씩 더 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수천억 원을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준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필요합니다. 돈이 아니라 가족이요. 아버지는 평생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사셨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민수 형님, 민호 형님, 그리고 어머님, 우리 화해할 수 없을까요? 아버지가 정말 원하셨던 건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날 밤 준혁의 기자회견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수백만 명이 시청했고 댓글에는 감동의 메시지들이 달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진짜 부자다. 돈보다 가족을 선택하다니. 회장님이 왜 그를 선택했는지 알겠다. 민수는 집에서 혼자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셨습니다. 한 병, 두 병. 취기가 오르자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새벽에 준혁의 집을 찾았습니다. 술에 취한 채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 강준혁? 너, 문 열어. 준혁이 문을 열자 민수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아버지한테도 너한테도 나는 돈만 밝히는 인간이었어.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은 이유를 이제 알겠어. 준혁은 민수를 일으켜 안으로 들였습니다. 소파에 앉히고 물을 끓였습니다. 꿀물을 타서 건넸습니다. 형님, 저도 처음엔 형님들이 미웠어요. 아버지를 괴롭히고 저를 사기꾼으로 몰고. 하지만 생각해보니 형님들도 피해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잖아요. 아버지는 평생 과거에 얽매여 살았고 그게 가족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고 사기꾼으로 몰았어.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되죠. 우리 진짜 가족이 됩시다. 형님, 민수는 준혁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도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과의 말은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묵묵히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영이 여사는 가장 나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오래 침묵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 씨, 나는 당신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어요. 나는 40년간 당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고 당신을 미워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그냥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영이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도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늦었지만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준혁은 회사의 부회장이 되어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민수와 민호가 경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진짜 형제가 되어갔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직원 복지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비정규직 3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급여를 30% 인상했습니다. 직원 식당을 무료로 운영했습니다. 처음엔 민수가 반대했습니다. 이러다가 회사 적잖아.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면서 생산성이 급증했습니다. 이직률이 거의 제로가 되었습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회사 매출이 오히려 30% 증가했습니다. 주가도 2배로 뛰었습니다. 준혁은 회사 수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고아원에 매년 수십억을 기부했습니다. 신당동 희망의 집을 완전히 새로 지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복지센터를 열었습니다. 언론은 준혁을 착한 경영인이라고 불렀습니다. 2년 후 준혁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민수는 부회장, 민호는 전무가 되었습니다. 세 형제는 힘을 합쳐 회사를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가족이 된 것입니다. 진짜 가족으로. 어느 겨울날 눈이 펑펑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은 퇴근길에 30년 전 아버지를 만났던 그 거리를 찾았습니다.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껌을 파는 어린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얇은 옷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춥지? 얼어 죽겠다. 이리 와봐. 준혁은 입고 있던 따뜻한 코트를 벗어 소녀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소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저씨, 이거 괜찮아. 아저씨가 밥 사줄게. 같이 가자. 소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30년 전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준혁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따뜻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이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따뜻한 국밥을 시켰습니다. 소녀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준혁은 가만히 지켜보다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지은이요. 부모님은? 없어요. 고아원에 있어요. 준혁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기와 똑같았습니다. 지은아, 아저씨가 너를 도와주고 싶구나. 학교도 보내주고 대학도 보내줄게. 어떠니? 소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요? 왜요? 아저씨도 옛날에 너처럼 힘들었거든. 그래서 너를 도와주고 싶어. 준혁은 그날부터 지은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학비를 대주고 옷을 사주고 매달 용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하지 못했던 것을 이 아이에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눈 덮인 묘지에 홀로 섰습니다. 아버지의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저 준혁이에요. 아버지가 원하시던 대로 하고 있어요. 회사를 사람을 위한 회사로 만들고 있어요. 직원들이 행복해하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형님들과도 화해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진짜 유산이 뭔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 용기, 그 사랑, 그게 진짜 유산이었어요. 감사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하늘에서 눈이 소복소복 내렸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준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됐구나.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자가 됐어. 고맙다, 준혁아. 아빠의 빚을 갚아줘서. 이 이야기는 한 노인의 후회와 한 청년의 용서,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화해에 관한 유산 실화였습니다. 때로는 피보다 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이고 이해이며 사랑입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최인철 회장은 수천억을 벌었지만 평생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했고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준혁은 가난했지만 사랑이 풍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재산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원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우리가 타인에게 남기는 사랑과 용서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큰 분은 함께할 가족이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기억하게 해줍니다. 때로는 늦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